본인들의 국가에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올해 1월 들어서 그 삼천리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바뀌었어요. 즉 38선 이남의 영토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아예 삭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오늘 이제 보좌관님 모시고 또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는 거이자 저희 관심사이기도 한 건데, 최근에 북한이 이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 기억상에는 오물풍선을 보낸 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제가 어릴 때는 뭐 기억 못한 거일 수도 있는데 네.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오물풍선 어쨌든 도발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지만 그 도발을 왜 하는지는 플러스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그 안에 뭐 북한 분들이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내는데 네. 뭔가 굉장히 위협적인 걸 보낸 것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것들을 그렇게 보내는 그 의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축약을 해서 북한의 의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다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남남 갈등의 주체가 사실 이 탈북민과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그냥 살아가고 계신 우리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의 어떤 갈등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주로 그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남한 내에 있는 대북 인권 단체들이 북한에 이제 상당수의 많은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예전에는 통제를 했었는데 그 통제를 한다라는 것이 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약이 없어졌죠. 그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나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마음만 먹으면 보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해서 그게 막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막아놨죠. 대북 전단을 날리지 못하게 막아놨다가 이제 그 날리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제 이건 위헌이다라면서 이제 헌재에 제소를 했고, 그게 좀 시간이 지나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23년 한 10월쯤에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위헌이다, 지나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라고 헌재가 가이드라인을 그어주면서 이제 또 많은 대북 전단을 날리기 시작했죠. 그 대북 전단이 사실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제가 실제로 대북 전단을 보고 한국으로 넘어오셨다라고 증언하시는 분도 만나봤고, 또 대북 전단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내용물을 보면 북한은 오물을 보내지만 저희는 사실 뭐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낸다든가 뭐 달러를 담아서 보낸다든가 실생활에서 실사용이 가능한 것들을 보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사실 북한 주민들이 받아봤을 때 대다수의 주민들은 뭐 아무렇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개개 중에 몇몇은 한국이 정말 이렇게 잘 사는구나, 혹은 대한민국에 우리를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지는 그 대북전단에 함께 페트병과 함께 날려서 보내는 뭐 김정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가 그런 글들을 보고 동요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북한 당국이 우려하는 점이 그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어물풍선을 보내는 건데, 사실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물풍선을 받아봤을 때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죠. 특히나 뭐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상황이 굳이 이거를 왜? 그렇죠. 그리고 불쾌하기도 하고, 또 야 굳이 우리가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전단 보내지 않으면 북한이 오물 같은 거 안 보낼 거 아니냐, 그만 자제해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압박을 대북 전단을 날리는 그 대북 북한 인권단체에 해주기를 바라는, 그게 사실 북한이 원하는 남남 갈등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노리는 포석은 저는 현재 드론이 가장 전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사실 이 드론이라는 것도 바람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 이 풍향에 따라서 드론이 날아가는 어떤 거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비례가 되는데, 이 풍선을 날려보냄으로 인해서 과연 이 풍선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군사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매번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풍선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북동풍일 때, 뭐 남동풍일 때, 혹은 뭐 북서풍일 때 어떻게 이 풍선이 날아가는지, 어디 정말 뭐 계룡대까지 날아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저기 뭐 경상북도까지 날아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그런 테스트 해보는 그런 어떤 의도도 좀 있지 않았나. 하지만 저는 일본의 그 의도에 더 큰 무게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지금은 이게 뭐 그렇게 위협적이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보내다 보면 이제 사람들도 이제 젖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뭐야 하는데 거기에 뭔가 생화학이든 뭔가 폭탄이든 뭐다 이런 것들. 충분히 저는 그게 북한이
북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측 불가능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정권을 어떤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 김여정이 화가 나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켜버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나 길가다 발견하시면 절대 그렇죠. 직접 여는 행위는 하지 않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 당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9.19 그리고 군사합의 중단. 네네. 이게 주는 의미와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9.19 군사 합의는 사실 좀 우리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은 이슈 중에 하나죠. 이것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도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하시면 넌 뭐 북한 옹호하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9.19 군사 합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맹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이것은 잘못된 협약이다라고 했을 때 너는 뭐 저기 뭐 태극기냐라고 이렇게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이슈이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9.19 군사 합의는 북한에게 훨씬 이로운 합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9.19 군사 합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북 정찰 감시 능력입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 제한을 걸어두고 또 GP라든가 GOP를 대부분 다 철수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한에 대한 정찰 감시 활동을 전방 뭐 2km, 뭐 4km 정도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만 불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걸 할 능력이 없거든요. 북한은 그런 뭐 정찰 장비라든가 감시 장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장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열탐지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를 항상 구비를 해놓고 24시간 추적해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대북 정찰 감시에 큰 구멍이 생겼다라는 것이 어떤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포사격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연평도라든가 저기 뭐 대청도라든가 혹은 뭐 우리가 지금 서북 도서에 북한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 있는 해병대들이 포사격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9.19 군사 합의 때문에 포사격 훈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포사격 훈련을 하는 것이 무려 한 6년 만에 포사격 훈련을 처음 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왜냐하면 이 서북 도서는 항상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고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어떤 국지 도발을 일으킬 때 가장 손쉽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북 도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북 도서의 어떤 방비를 강화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데 9.19 군사 합의 때문에 포사격 훈련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동 훈련도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족쇄가 풀리면서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또 안타까운 측면은 있죠. 왜냐하면 9.19 군사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평화라는 어떤 그 무드에 돌입을 했었고 또 남북한 사이의 어떤 군사적인 긴장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다소 해소되는 모습은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만약 이 9.19 군사 합의가 완전히 폐기되면 또다시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군사적 긴장만 흐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많은 어떤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9.19 군사 합의의 파기를 주장하시는 쪽도 이런 국민들의 불안이나 우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을 마련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또 대북 전단 그다음에 오물 풍선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북한이 한국의 대북 확성기를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얘기를 제가 보좌관님이 다른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이유랑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당연히 북한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들어오는 걸 막는 거겠죠. 그런 게 무섭기 때문에 막는 이유까지요. 사실 대북 확성기는 최근에도 그 실효성이 입증이 됐잖아요. 우리가 트는 신육만 해도 북한이 화들짝 놀라면서 김여정의 그 담화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 정말 톤 다운을 많이 한 그런 담화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두려워한다. 이유는 북한이 남한이 틀고 있는 대북 확성기에 효과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대칭이 균형이 맞아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뭐 K-팝이라든가 혹은 한국의 각종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북 확성기에 실어서 빵빵하게 흐린 날에는 약 20km, 정말 맑은 날, 밤에는 막 40km까지 나간다고 해요. 전방으로.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보통 최전방에 나가겠네요. 개성까지도 갑니다. 그 개성 시민들도 그게 뭐 또렷하게는 아니겠지만 좀 흐릿하게 들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남한의 어떤 그런 심리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귀마개를 하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고 북한도 사실 맞대응을 하기를 합니다. 본인들도 확성기를 틀죠. 한국을 상대로. 하지만 그 출력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24시간 틀 수 있는 반면 북한은 그러지 못하죠. 왜? 전력난 때문에 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제 당하기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북한의 전방에는 북한군의 한 60에서 70%가량의 병력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병력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 있죠. 우리가 이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김 작가님 그 채널에도 우리가 여러 탈북민 선배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MZ세대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군요. 네. 이 장마당 세대의 특징은 이 한국 문화에 너무나 밝은 세대고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 병사라면 북한 군이라면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대북전단 혹은 이 대북 라디오라든가 확성기를 통해서 매일 듣는 게 뭐 레드벨벳의 노래라든가 BTS 노래라든가 이런 걸 듣다 보면은 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북한군 병력의 60에서 70%가 이 전방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나라를 지키라고 보낸 그 군인들이 모두 한국 노래나 듣고 있고 또 이제 한류에 빠져가지고 아예 뭐 남한을 상대로 했던 적개심이라든가 싸울 생각, 전의를 전혀 상실하게 된다면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는 저렇게 사실상 좀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의 외국 영상물 시청 경험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거 사실인지랑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다 금지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금지되어 있었고 제가 뭐 평양에 있을 때도 사실 모든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금지한다고 못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약간 중고등학교 때 19세 뭐 보는 거 남자들이 보는 거 비슷한 그런 느낌인 건가? 그렇죠. 금지하면 항상 뚫는 방법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2020년부터 이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든가 혹은 청년 사상 교양 보장법, 평양 문화호 보호법 등등 이 법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 청년 세대가 한국의 어떤 그 한류라든가 또 뭐 드라마라든가 이 케이팝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정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날이 갈수록 새로운 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들어온 자료, 그 영상물을 저희가 입수를 한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 결혼식 문화가 좀 바뀌었다고 해요. 북한 결혼식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네, 그 결혼식이 사실 북한의 전통 결혼식은 남한과 좀 많이 다릅니다. 한복을 입고 우리는 뭐 보통 웨딩홀에서 하는데 그렇죠. 북한은 웨딩홀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서로 양가를 왔다 갔다 하며 잔치를 치르는 방식, 옛날 조선시대의 잔치를 치르던 방식과 비슷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의 MZ세대, 장마당 세대가 이제 주 결혼 세대가 되면서 좀 달라졌다고 해요. 이 웨딩드레스를 입기 시작하고 신세계 또 이제 그것을 영상으로 남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통 식전 영상이라는 거 틀어주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어떤 교제를 하면서 즐겁게 추억의 사진 영상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내주면 하객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런 사실 그게 우리의 문화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그걸 똑같이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남조선 괴뢰들의 그 뭐 퇴폐적이고 이질적인 그 결혼식 문화를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평양 내에서 특히나 이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는데 손도 잡지 말아라, 뭐 뽀뽀도 하지 말아라, 별의별 뭐 선글라스도 끼지 말아라 심지어 이런 식으로 지금 각종 통제를 단계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북한 내에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층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현상이 북한 당국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옥죄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이 뭐 한국과 통일 지우기 작업에 들어갔다고요. 뭐 어디서 지운다는 건지랑 왜 지우는 거죠? 가장 상징적으로 지은 게 북한의 국가가 있습니다. 북한도 본인들의 국가를 애국가라고 부르는데요. 국가. 네. 그 국가 중에 가사 중에 삼천리 금수광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삼천리 금수광산은 뭐 금수광산 아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백두산에서부터 한라까지 삼천리를 이제 다 아우른다라고 이제 늘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그 뭐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자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국가에도 삼천리 금수광산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올해 1월 들어서 그 삼천리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금수광산으로 바뀌었어요. 즉 38선 이남의 영토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38선 이남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영토는 이제는 더 이상 본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혹은 본인들과 관계가 없는 영토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징적인 사건은 평양시 남부에 3대 헌장 기념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3대 헌장이라는 건 뭐 북한의 김일성과 그 김영삼 대통령 혹은 뭐 그전에 노태우 대통령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제 그 통일에 관련 90년대 이후에 통일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대화와 교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놨던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었고요. 북한은 자주 그리고 자립, 그리고 뭐
평화의 어떤 그런 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세 가지 어떤 뭐랄까요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론, 자주, 민족 대단결, 평화. 그러니까 자주 우리끼리 민족 대단결 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체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국인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 평화롭게 통일을 하자가 이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3대 헌장이거든요. 그 3대 헌장을 김일성이 만들었고, 근데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3대 헌장 기념탑이라고 하는 석탑을 엄청 크게 지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김정은이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지시를 했고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위성사진으로 확인해본 결과 현재는 아주 깨끗하게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통일과 연상되는 혹은 김일성 시대 혹은 김정일 시대 때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던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아예 삭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왜 저럴까 갑자기. 그러니까요. 앞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류라는 문화가 너무나 북한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에 사실 북한 젊은이들에게 이 북한 문화라는 것은 거의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거든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의 어떤 그 조선중앙 TV를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TV에는 항상 먼지만 쌓여 있었고 저는 항상 뭐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곳에 더 심취해 있었거든요. 저도 이랬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존재를 이 북한의 역사 혹은 북한의 근현대사에서 완전히 지울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너무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성가신 존재고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아예 남한을 어떤 다른 나라 취급, 적대 국가로 완전히 취급을 해버리면서 남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뭐 예를 들어 뭐 한국 드라마를 뭐 시청한다거나 혹은 한국에 대한 동경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적국이니까요. 자, 말씀하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제 3대째죠. 북한 세습 독재는 그럼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랑 플러스로 아직까지 어쨌든 붕괴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아직까지 북한이 붕괴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유를 뽑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건데요, 분명히. 일단 앞선 질문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4대 세습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김주회로 이어지는 세습 과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 차례 뭐 2022년부터 처음 공개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약 2년밖에 안 된 이 남짓한 시간에 정말 자주 모습을 공개가 됐고 공개가 될 때마다 김여정의 지위가 과거와 다르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4대 세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대 세습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왜 이 세습 체계는 무너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에게 혹은 이 4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 요만큼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인자가 없다는 건가요? 이인자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반대편에 설 수 있는, 그러니까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공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감시를 하는 세상이고 모두가 조직에 속해 있는 몸이다 보니까 실상 자기 혼자서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어떤 허용이 전혀 없는 데가 바로 북한이고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처벌은 사실상 거의 균형이 맞지 않게 처벌을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의 초상화를 뭐 이렇게 닦다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네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뭐 핀잔 한 번 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좀 관리 좀 잘해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인데 북한에서는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처벌할 수 있는 끝장판의 수위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떠한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김씨 일가에게 반대되는 것을 혹은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시 본인과 또 본인 가족을 포함한 본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전혀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이 만약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개혁하거나 혹은 북한에서 우리가 뭐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뭐 민중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선결 조건은 freedom of fear입니다. 이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사람들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그렇죠. 공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 그들의 의식까지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힘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김정은의 딸 그럼 김주혜를 공식 후계자로 봐야 하나요? 뭐 어떤 분들은 숨겨둔 남자애가 있을 것이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누가 가장 확률이 높은 건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김주혜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 남자애가 있다라는 설에 대해서 최근에 정보 당국은 또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도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기자가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남자애가 있다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로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북한을 수십 년 동안 연구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 북한은 그 나름의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밟아야 되는 코스라는 게 있고요. 네. 또 그 코스를 밟으면서 언론에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혹은 뭐 노동신문에 몇 번 이름이 오르내리고 김정은 옆에 혹은 그 최고 지도자 옆에 몇 걸음 떨어져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분석할 때. 근데 최근에 김주애를 보면은 오히려 김정은이 옆으로 밀리고 있고요. 김주애가 화면의 센터에 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김정은이 허락했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김정은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미치지 않고서야 네, 그 작가들이나 뭐 PD들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철저히 김정은의 허락 아예 김주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가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공식적인 후계자라고 북한이 뭐 얘기할 타이밍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10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혹은 김정은의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저는 이 작업이 분명히 진행이 될 거고, 만약 여기까지 왔는데 한 5년 지나서 사실 우리는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다시 처음부터 후계자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후계자 작업을 했던 김주애는 뭐가 되는 것이며, 이미 주민들은 김주애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는데, 네. 저는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김주애로 후계자가 굳어지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대까지는 어쨌든 다 남자였는데 이제 여자가 북한에 이제 총수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게 되는 게 가능할까요? 슈프림 리더라고 하잖아요. 민심들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김주애가 과연 이제 10대 약간의 그 김주애가 북한의 장성들을 휘어잡을 수 있느냐. 특히나 그 가부장적인 그 체제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그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본인들의 어떤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관전 포인트거든요. 김정은만 그걸 모르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항상 왜 이러지라는 그런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느냐. 결국은 김주애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애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비판과 이 모든 술렁거림과 이 동요를 꾹 참고 강압적으로 누르면서까지도 김주애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선택지가 김주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니 김주애가 과연 저걸 잘할 수 있을까? 혹은 김주애가 정말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 군부가 그걸 용인할까? 이런 다양한 어떤 의문, 혹은 좀 걱정스러운데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김정은은 안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대안이 없다. 저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나 징표 같은 것들 혹시나 그런 게 있을까? 나중에 김주애가 나중에 뭐 정확한 후계자가 되었다. 확실한 알 수 있는 그런 징표 기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와 혹은 할아버지와 가장 차별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거든요. 김정일 시대 때도 핵실험을 2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서방 세계 눈치를 되게 많이 봤어요. 김정일은. 그리고 뭐 대포동 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스코트 미사일도 개발을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국제사회의 모든 관계를 무시하면서까지 무기 개발에 올인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김정일은 상당히 국제관계를 신경 썼던 나름 똑똑한 영민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최악의 독재자이긴 하지만. 하지만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 김정일과 상당히 그 차별화가 된 것이 마치 황소처럼 앞만 보고 달리지 않았습니까? 핵실험도 그 이후에 수차례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하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30배 넘게 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호전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가지면서 결국 얻어낸 것이, 김정은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이 북한의 안보를 확실하게 다져놓았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이제는 또 더 큰 것이 이제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통해서 북한이 김정일 시대 혹은 김일성 시대에도 불안했던 그 안보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입지를 튼튼하게 다져놓았다라고 김정은은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그것이 본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다면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사람은 김정은이 그런 과정 속에서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뭐 핵잠수함이라든가 뭐 등등 다양한 군사 시설을 방문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자리에 늘 동행했던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 김정은의 뜻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 똑같은 그 후계자도 똑같은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